요즘 경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2025년 하반기부터 코스피는 뜨거운 상승세를 보이며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주식시장은 마치 축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점심값은 무섭게 오르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왜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혹은 언론이 깊게 다루지 않았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위기는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에 이런 일이 있었죠.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에 나서자 약 1480원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약 1430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나왔죠. 하지만 현재 상황을 한번 보세요. 환율은 다시 1460원 안팎까지 올라왔습니다.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튀어오른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배의 샴페인 소리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오늘 우리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숫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민낯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아이러니한 상황, 그 이면에는 어떤 위험 신호가 숨어 있을까요? 그 불편한 진실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돈의 흐름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대한 돈의 흐름입니다. 자, 누가 한국을 팔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2025년 하반기 코스피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바로 그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무섭게 팔아치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5년 1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3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12월에는 약 1.5조 원을 순매수하며 잠시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이걸 추세적인 복귀 신호로 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간 뒤 잠시 찰랑이는 잔물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주식을 내다 파는데 도대체 누가 그 물량을 다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과 연기금입니다. 숫자로 보면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개인과 연기금이 그대로 받아내며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거대한 건물의 핵심 기둥 하나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다른 기둥들을 급하게 세워놓은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아슬아슬한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 이탈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대한 정보력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소위 말해 스마트 머니입니다. 그들의 대규모 매도는 단순히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즉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한국 경제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이 거대한 외국인 자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 자금의 움직임이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주식시장의 경고등은 이제 외환시장으로 옮겨붙어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떠나려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야 하니까요. 아주 간단한 원리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에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달러 값, 즉 환율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2025년 12월에는 장중 1480원대를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가 쓰는 물건 값에 반영됩니다. 라면값, 과자값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정부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변동성 완화 조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정부가 가지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시장의 달러 공급을 늘려서 급등하는 환율을 억누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푸는 이 달러,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외환보유고에서 나옵니다.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비상금,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쌓아둔 달러 자산인 셈이죠. 그런데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이 비상금을 계속 꺼내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280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26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7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 수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대 월 감소폭입니다. 한국은행의 시장 개입과 국민연금 스와프 활용으로 인한 결과로 시장의 환율 급등세가 얼마나 거셌고 정부의 개입 강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에도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고환율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상금을 꺼내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만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대외 지급 능력이 약해진다는 신호이고, 이는 곧바로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는 더 위축되고 자금 이탈은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외환 보유고까지 써야 할 만큼 환율이 오르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은 돈의 흐름과 글로벌 자본 이동, 그리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겹치며 나타난 결과에 가깝습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책적으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의 누적 효과입니다. 팬데믹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렸고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각종 재정 지출과 소비 진작 정책이 이어졌고 2025년에는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한 25만 원 수준의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여러 재정 정책이 시행되며 시중 유동성은 더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생산성과 투자 확대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채 자산 시장과 소비로 먼저 흘러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자산 가격은 올랐지만 실물 경제의 체력은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고 지금은 환율 같은 부작용이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미국 중심의 강달러 환경, 한미 금리 격차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성장 전망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서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효과도 내고 있죠. 이런 종합적인 격차는 글로벌 자금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당기며 달러 강세를 만들고 원화에는 지속적인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환율을 방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금리 정책의 제약입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고 부동산 시장과 자영업 부문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금리차가 존재하더라도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만을 목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환율은 외부 충격에 민감해지고 뚜렷한 악재가 없어도 쉽게 내려오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 약화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뚜렷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 구조, 내수 회복의 지연, 산업 간 회복 격차는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는 당장 위기가 터졌느냐의 문제를 넘어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바라볼 때 항상 할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환율이 쉽게 안정되지 않고 자본 유출 압력이 반복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돈은 많이 풀렸지만 성장과 신뢰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 틈을 타자보는 달러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가가 오르는데도 삶이 팍팍해지는 이 모순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국은 현재의 원화 약세와 환율 불안을 단순한 심리적 변동이나 일시적 충격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급격히 쏠리며 발생한 수급 불균형 국면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축이 바로 국민연금, 정부,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입니다. 2026년 1월 초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는 공식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외환시장 불안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달러 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정책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이미 체결된 외환스와프 협정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대량으로 사들이는 대신 한국은행으로부터 달러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한꺼번에 몰리는 달러 매수 수요를 완충해 환율 급등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노리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당국은 이 제도가 환율이 급변할 때 시장 수급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공조는 환율을 특정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환율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속도를 늦추고 쏠림과 패닉을 완화하는 완충 장치에 가깝습니다.
달러 강세라는 글로벌 환경, 미국과의 성장률 및 금리 격차,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 공조만으로 환율의 방향 자체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효과를 냉정하게 판단하면 숫자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사용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강한 공조 메시지를 내자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약 1480원 수준에서 약 1430원 수준까지 빠르게 급락하며 시장이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방향 전환으로 굳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새해 들어 다시 달러 강세와 외국인 순매도 등이 겹치며 환율은 재차 올라 현재 약 1460원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정책 공조는 단기적으로 급등 속도를 늦추고 변동성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환율 흐름을 근본적으로 되돌릴 만큼 강한 힘은 제한적입니다. 즉, 환율을 잡는 카드라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브레이크에 가깝다는 평가가 현실적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축포를 쏘아 올리는 주식시장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아마 마음 한편이 불안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불안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위기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속에서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액션 플랜을 2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달러라는 우산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환율 맞히기가 아닙니다. 환율은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내 자산이 같이 흔들리지 않게 구조를 바꾸는 게임입니다.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불안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 기반으로 두는 것만으로도 방어력이 생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달러 예금 같이 자금을 달러로 분산시키는 방식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미국 국채처럼 달러와 금리 흐름이 함께 반영되는 자산을 섞는 방식도 있습니다. S&P 500 같은 ETF를 매수해도 좋고요.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보다 내 자산 전체에서 달러 기반 자산의 비중이 0%가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위기 때 내 자산을 지키는 진짜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에가 아니라 나눠서입니다. 환율은 1480원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430원이 되었다가 또 1460원이 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한 번에 크게 들어갔다가 정책으로 인해 환율이 급락하면 결국 사람은 심리에 휘둘립니다. 그러니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날마다 일정 금액을 달러로 바꿔두는 식으로, 또는 환율이 특정 구간에 들어오면 정해진 비율만큼만 사는 식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달러를 내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둘째, 거시 경제의 흐름을 읽는 당신만의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창한 분석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딱 몇 개의 숫자를 꾸준히 같은 방식으로 보는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지표들, 외국인 수급, 원달러 환율, 외환 보유고, 여기에 딱 2가지만 더하면 훨씬 강해집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 인덱스입니다. 왜냐면은 환율과 외국인 자금의 방향은 결국 달러의 힘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가 강해지면 글로벌 자금은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가 달러로 이동하는 압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미국 금리가 꺾이고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 환율도 숨을 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가 유로, 엔, 파운드 같은 주요 6개 통화 대비 얼마나 강한지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에서 달러의 힘을 한눈에 보여주는 체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표가 오르면은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고, 내려가면은 달러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알면 뉴스가 쏟아져도 지금은 달러가 더 강해지는 구간인가 약해지는 구간인가를 헷갈리지 않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위험 신호를 빨리 감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계속 팔고 환율이 오르고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흐름이 겹친다면 그건 분위기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체온이 올라간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외국인 수급이 안정되고 환율이 진정되고 외환 보유액 감소세가 멈추는 조짐이 보이면 공포가 완화되는 국면일 수 있습니다. 이걸 꾸준히 체크하면 투자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확률로 바뀝니다. 공격적으로 갈지, 현금과 달러 비중을 높일지, 최소한 어떤 시기에 무리한 베팅을 피해야 하는지는 숫자가 말해줍니다. 결국 이 모든 거대한 경제의 흐름은 돌고 돌아 바로 나의 생활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업은 원자재를 더 비싸게 사오고 그 부담은 우리가 사는 물건 값에 반영됩니다. 코스피 상승처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숫자에 취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숫자를 읽는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같은 시장, 같은 뉴스 속에서도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